자, 안녕하세요. 오늘 제 18차 시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통치조직에서 이제 통치체제, 즉, 여기는 정치체제에서 네 번째 이야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가장 핵심 내용은 딱 하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바로 뭐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한다.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데, 이 지방행정 조직의 구성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구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잘 보면서 여러분들 따라와 줘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어디 뭐가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있죠? 자,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어떻게 나누냐? 8도로 나누게 된다는 것. 고려시대하고 차이점 잘 비교해야 됩니다. 고려시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도와 양계. 그렇죠? 근데 이때는 8도로 단일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8도의 장관은 뭐라고 한다? 관찰사. 8도의 장관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 관찰사라고 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도지사급에 해당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행정구역이 4개로 구분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부, 목, 군, 현 이렇게 4개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 요즘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요즘 2개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어떻게 된다? 보통 보면은 인구가 한 3만에서 5만 이상 되면은 시, 그리고 그거보다 인구가 적으면은 군 이렇게 되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 평택은 평택시, 저기 경기도 북쪽에 가면 있는 뭐 연천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몇 개로 나누게 된다? 4개. 부, 목, 군, 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는 기준은 바로 뭐가 되게 되냐면 토지와 인구를 비례하고 있다는 것. 토지와 그 다음에 인구를 비례해서 가장 큰 데가 부, 그 다음에 목, 요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군과 현이죠.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지방관들이 파견되게 됩니다. 부에는 누가 있냐면 부윤, 목에는 목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군에는 뭐 군수, 그 다음에 현에는 현령, 현감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 수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고려시는 어땠습니까?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 많았다, 파견되지 못한 곳이 많았다. 그렇죠.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곳이 훨씬 더 많았죠. 그렇게 되다 보게 되니까 중앙집권체제가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지방의 통제가 약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구의 권한이 강했다? 향려의 권한이 강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되게 된다. 그만큼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지방관이 파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 안에, 목 안에, 군 안에, 현 안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면, 리, 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에는 누가 있게 되냐면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뭐 면장, 뭐 요즘 면장님이라는 말 많이 쓰죠. 면장이라고도 하고 농업을 권장한다. 그래서 권농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여러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를 대표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정, 뭐 이장, 이정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고 통에는 누가 나오냐? 통주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뭐 면에 있었던 권농이라든지 여기는 이정이라든지 여기는 통주 이 사람들은 지방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방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되게 되냐? 오늘날 시골 이장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관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방관 어디까지만 파견된다? 부목군현 여기 수령까지만 지방관이 파견되고 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지금 우리 기준을 만들어 볼까요?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방중리, 방충리, 팔통, 오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지방관들의 역할을 한번 보게 되면 이 관찰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뭐냐면 여기는 수령을 감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령, 너 뭐 좀 이상한 거 하고 있지 않아? 백성 잘 돌보고 있는 거지? 백성들한테 세금 낼 때 가혹하게 받고 있는 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수령을 감찰하는 역할을 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수령들은 그러면 뭘 하게 되냐면
여기 나오는 면리통에 살고 있는 일반 면민들, 일반 사람들이죠. 자, 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냐면 이 향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는 면리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이 사람들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고려 시대는 지방관이 파견된 곳보다 파견되지 못한 곳이 더 많았다. 그래서 파견되지 않은 곳은 전부 그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은 누가 있다? 향리가 있다. 그래서 향리의 권한이 강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조선은 어땠습니까?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필기해드리도록 합니다.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향리는 뭐밖에 안 됩니까? 그렇죠? 수령의 심부름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형태가 만들면 육방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육방의 형태.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육조 있었죠. 이호, 예병, 형공, 육조, 이조, 호조, 예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6개가 수령 밑에 자그마한 형태로 붙게 되는 거죠. 이방, 호방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극 보면은 조그마한 가쓰고 수령, 사도 옆에 이렇게 써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수령이 명령합니다. 얘들아,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럼 어떡합니까? 이 향리가 하는 역할을 얘들아 매우 칠합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령의 심부름꾼밖에 안 된다. 그만큼 향리의 권한은 강화된다, 약화된다, 약화되고 있다는 것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앙 집권을 이제 강화시켜 나오게 되는 그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수령하고 관찰사, 수령하고 향리가 서로 짜게 되면 백성을 괴롭힐 수가 있는 거죠. 평택시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괴롭힐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평택시를 시청에서 하는 일을 관리 감독하는 게 바로 뭐가 되게 됩니까? 의회죠. 그렇죠. 시의회가 있죠. 그 시의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유향소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유향소,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냐? 향청으로 바뀌게 되죠. 이 유향소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향소는 오늘날 시의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됩니다.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 향촌에 덕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고 있다. 향촌에 덕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게 된다. 바로 누굽니까? 관리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 유지입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는 유지님들이 바로 이 유향소의 구성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자,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림 그리면서 봅니다. 여기 있는 유향소, 자, 향촌에 덕망이 있는 지방 유지들이 지방의 유지 양반이라고 합시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봅니다. 자, 제일 먼저 뭐 한다? 수령을 어떻게 한다? 도와준다. 보좌. 수령을 보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향리 요놈들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 얘들을 어떻게 한다? 감찰한다. 그리고 여기서 알고 있는 일반 면민들, 요 사람들의 풍속을 교정하게 된다. 풍속 교정이라고 하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가 되게 되냐면 그 지방에서 뭐 지방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뭐 동제를 지내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유교적으로 맞냐 안 맞냐 뭐 요즘 따위 뭐 자문 역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유형사 역할은 어떻게 되죠? 오늘날은 지방 의회와 같은 역할, 어떤 역할을 한다?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고 그리고 면민들의 풍속을 교정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향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들은 어떻습니까? 중앙집권이에요? 향촌 자체 요소예요? 향촌 자체 요소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 첫머리에 뭐라고 그랬죠? 지방행정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 중앙집권이라고 그랬죠.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조직이 정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향소라고 하는 얘가 향촌 자체 요소를 보이게 된다? 만약에 수령하고 짜면 어떻게 될까요? 괴롭겠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뭘 두게 되냐면 여기 경제소라는 걸 두게 됩니다. 자, 경제소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경절이라고 하죠. 이 경제소를 해서 뭘 하게 되냐면 또 유향소를 감독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연결이 되어서 유향소를 감독한다. 야, 이거 참 어마어마한 조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유향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향촌의 자치를 허용하는 듯 하나
경제소를 통해서 중앙집권체제를 보다 더 강화시켜 나오게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 복잡하죠? 선생님이 아까 지금 천천히 해왔는데 요거 잘 보면서 순서 그림 그리면서 공부할 때는 이 순서대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찰사, 수령과 향례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리고 유향소를 만들어서 요렇게 정리하고 경제소를 요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를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죠. 자,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시 바로 뭐냐면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게 되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 고려시대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향부곡과 소화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향부곡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조선시대로는 일반 군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선생님이 지난번 한번 잠깐 얘기했네요. 언제 이후에 태종 이후서부터는 향부곡소라는 명칭이 나오질 않습니다. 태종 이후서부터는 그래서 일반 군현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은이 파견됐죠. 어땠습니까? 일부 아니면 전부? 그렇죠. 어떻게 된다?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죠. 모든이란 말 보통 한국사 공부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모든이라고 하는 것 뭐 전부 그렇다 하면 거의 다 답이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령의 권한은 어떻게 될까요? 수령의 권한은 매우 강화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수령은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방에 파견되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게 되죠. 그래서 행정권만 원래 가져야 되는데 행정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뭐도 갖게 된다? 사법권 그리고 군사권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지방권의 권한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 사법권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방에 파견되었던 지방관 변학도가 춘향이한테 야 우리 잘 지내보자. 야 춘향이는 나는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안 싫어요. 그래? 에이 나쁜 년. 전연을 매우 쳐라. 사법권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가 되냐면 향례의 권한,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향례의 권한은 강화된다, 약화되게 된다, 약화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령의 실무를 보조하게 되는 실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령의 심부름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어떻게 되냐? 토지를 지급받지 못한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외역전이라는 형태의 토지를 지급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조선시대는 토지의 지급받지도 못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문과응시도 불가하다. 고려시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고려시대는 향리들이 과거를 통해서 귀족, 중앙관료로 가는 경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때는 문과응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 군사 지휘권도 있다 없다? 없다. 지휘권도 불가하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향리들이 일품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끌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품군이라는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지만 조선시대는 군사 지휘권을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걸 우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향소를 두게 된다. 유향소 뭡니까? 어느 정도 향촌의 자치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뭘 두게 된다? 경제소를 두어서. 그래서 경제소를 둬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중앙집권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하나 여분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상피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피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상피제는 이제 좀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권력의 집중을 막겠다는 얘기가 되게 되는데 조선시대 지방조직과 관련해서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을 지방관으로 보낼 때는 자기 출신지에 보내지 않는다. 뭐 심하게 되면 자기 처가 쪽에도 보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출신지로 지방관으로 파견이 될 경우에는 지방 세력과 연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출신지에는 어떻게 되게 된다? 파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요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관리 선발에도 상피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때는 다시 보도록 하고요. 어떻습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고 있죠. 조선시대의 지방제도. 알겠죠? 요거. 그리고 쭉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정리해놓은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점수를 잘 받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관리 선발과 인사관리제도, 우리가 관리를 선발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선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험을 봐서 뽑는다. 그렇죠. 과거 시험 본다. 두 번째 방법, 시험을 안 보는 방법. 그렇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보통 과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험을 보지 않는 방법을 대개 우리가 이제 뭐 음서라든지 천거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우선 먼저 첫 번째 과거 제도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과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양인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양인 이상이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먼저 과거의 종류를 보게 되면 과거의 종류는 문과, 그리고 묵과, 그리고 잡과,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일반적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문과와 묵과와 잡과,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고려시대하고 차이점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고려시대 과거제도에서 묵과 있다 없다? 없었죠. 광종 때 마련했던 과거제도에서 묵과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려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무력적 기반을 가진 자, 군사적 기반을 가진 자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과거에서 묵과를 제외했습니다. 자, 그러나 조선시대는 그러지 않죠. 문과와 묵과와 잡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문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이 문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초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서 복시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시라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초시는 이제 두 가지 과목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생원과, 그리고 또 하나는 진사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원과는 뭐로 시험을 보게 되냐면 유교 경전, 보통 고려 시대에 이제 명경과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유교 경전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생원과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문학이나 혹은 정책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진사과,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초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이 초시를 거쳐서 시험을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격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러 가게 되죠? 2차 시험에서 복시를 이제 치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시를 치르게 되는데, 이 복시에서는 33명의 합격자로 추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생원과 진사과가 합해서 얼마쯤 뽑냐면요. 시대마다 조금 다른데 대개 뭐 200명, 300명 이렇게 돼요. 200명, 300명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뭐 심지어 250명이라고 뭐 정해놓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200~300명 이상을 뽑았는데 33명으로 딱 추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과거 급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복시 때에는 생원과 진사과 구분 없습니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복시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전시 3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바로 소위 말하는 왕 앞에서 뭐 하는 거냐면 면접 시험이죠. 왕 앞에서 이제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에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33명의 합격자를 이제 순위를 결정합니다. 1등 뭐가 됩니까? 그렇죠. 장원급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원급제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33명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럼 몇 년에 한번 보게 되냐?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과거의 형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식년시,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식년시라고 하는 것이 3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정기시가 되죠. 정기시.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비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뭐 특별히 이제 보게 되는 특별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봤던 뭐 증광시, 뭐 별시, 그 다음에 왕이 성균관의 문묘에 참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내게 되는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알성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년시에서 3년에 33명의 합격자를 냈다.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1년의 기준으로 몇 명입니까? 10명 정도죠. 요즘 사법고시 옛날에 치렀던 사법고시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사법고시 1년에 1000명도 뽑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3년 33명이죠. 그러다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이런 식년시는 3년에 한 번 있었지만 특별시였던 증광시, 별시,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치르는 이런 시험이라든지, 또 왕이 성균관 유생,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똑똑한 인재들을 이제 있는 성균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공자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문묘에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 성균관 유생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제 파티를 열고, 거기서 시를 쓰게 하고 똑똑한 애를 픽업하고 스카우트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좀 많아. 이게 많아. 특별시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서 급제자는 어떻게 된다? 과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급제자, 과거에서 이 급제자는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해 가게 되는데, 관직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관직의 수는 늘어날까요? 한정되어 있을까요? 한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 어떤 문제가 있을까? 과거에 급제한다고 해서 내가 곧바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사람들이 결국은 학연, 혈연, 지연으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붕당 정치가 일어나게 되는 아주 또 다른 요인의 하나로도 작용을 하게 된다. 너무 어렵죠, 이거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뽑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문과는? 그리고 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요 문제는 나중에 붕당 정치는 우리 김환중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거니까, 김환중 선생님 수업할 때 요 부분을 한번 뭐 얘기해 주시면은 정리하고, 얘기 안 해주시면 잊어버리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과가 있게 됩니다. 문과 나오게 된다. 문과의 초시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무예시험이죠. 무예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예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초시에서 몇 명을 뽑게 되면 거의 이도 한 200명 가까이 뽑는다고 그래요. 한 200명 정도 보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게 되는 이제 그 문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몇 명? 2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몇 년에 한 번? 역시 3년에 한 번. 28명의 합격자를 이제 배출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8명의 합격자를 배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 나오는 잡과. 이 잡과는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기술과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뭐가 되게 되면 법률을 담당하는 율과, 법률. 그 다음에 역과. 여기서 역이라고 하는 건 천문역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문역법을 얘기하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의과. 선생님 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역과라고 하는 것은 번역, 통역관입니다. 선생님 말 잘못했어요. 통역관, 역과 나오게 되고, 의과 되고, 그 다음에 음양과. 이 음양과가 바로 뭐가 되면 천문역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순간 착각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뽑게 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과거 제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과거를 보게 되면은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 음서라고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천거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요건 어떻게 된다? 시험을 보는 거다, 안 보는 거다? 안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음서 제도가 어떻게 된다? 고려에 비해서 대단히 제한적이다. 고려에 비해서 대단히 제한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게 되냐? 이것만 알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려시대 몇 품 이상이었습니까? 기억나죠? 몇 품? 5품. 그렇죠?
고려시대는 5품 이상의 귀족의 자제는 시험을 보지 않고 음소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몇 품? 2품이죠. 어때요? 2품이 되게 된다. 굉장히 제한이 되죠. 하나 더 얘기할까요? 고려시대 음소에서는 아까 5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승진에 제한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할아버지가 귀족이라서 5품 이상이라서 우리 아버지가 음서의 혜택을 받았고 우리 아버지는 특별한 과거를 보지 않고도 쭉쭉쭉 올라가서 4품까지 갔어. 그러니까 나는 공부 한 개도 안 했는데도 또 음서의 혜택을 받아서 가게 되고 가서 열심히 로비 잘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다시 한 5품 되니까 우리 아들도 혜택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들이 시원찮아서 내가 2품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과거를 봐야 됩니다.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건 잊어버리고 고려는 몇 품? 5품. 조선은 몇 품? 2품. 이해됐습니까?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걸 좀 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보다 조선이 어떤 사회입니까? 고려보다 조선이 보다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 발전지향적이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추천하는 거죠. 자, 추천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까지 특징이 있어요. 처음 관리된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관직을 가졌던 사람, 관직이 있었던 사람에게 추천이 되는 겁니다. 처음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때 해봤다. 그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을 천거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뭐가 나오냐? 상피제가 나오죠. 상피제, 서로 피한다. 아까 우리가 지방제도에서는 어땠습니까? 지방관을 파견할 때 자기 출신지에 보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상피제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친척들끼리는 가까운 친인척의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근무를 제한한다.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력의 집중을 막겠다. 그런 얘기죠. 권력의 집중을 막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하에서 상피제와 같은 이런 것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 요약 정리하게 되면 관리를 선발하는 방법은 시험을 보는 방법, 과거. 그 다음에 시험을 보지 않는 방법.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외란 이후에 나오는 비변사라고 하는 것 뜬금없이 하나 나오고 있죠. 중학교 때 아마 잘 배웠을 겁니다.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비변사의 이제 성장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변사의 어떤 그 기능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그 16세기 때 보게 되면 있었던 을묘외변 중종 때 있었던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기구냐? 임시기구였다. 그렇죠? 임시기구였고 그리고 이때는 군사적 문제를 담당하는데 누가 중심이었냐면 지변사 재상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변사 재상. 선생님 비변사니까 혹시 비변사 재상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변사 재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변경지역, 변경은 어디입니까? 국경이죠. 변경, 국경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알지자, 알고 있는 재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관으로서 변경지역에 파견된 적이 있는 고위관직자가 중심이 됐던 임시기구로 만들어졌다. 자,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삼포외란을 계기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상설기구, 이른바 정식기구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국정최고회의기구로 발달하게 되는 국정최고회의기구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을묘외변 때는 어떤 문제만 담당했냐면 군사적 문제만 담당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국정을 총괄하게 되는 국정을 모두 다 총괄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 비변사의
가 임진왜란 나오면서 구성이 어떻게 되냐? 구성을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오게 되냐면 삼정승 누굽니까? 그렇죠. 의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냐? 오조 판서. 육조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 빠집니다. 공조만 빠집니다. 공조를 뺀 오조 판서에 그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 또 저기 뭡니까? 저기 홍무관의 우두머리였던 뭐 대제학이라든지 각 군영의 대장. 군영 이건 뭐냐면 각 군영이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중앙군을 이해하면 됩니다. 군영의 대장 등 나오는 명실공히 문무 최고의 관리들이 여기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최고 관리들이 참여해요. 야, 그러면 이거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막강한 형태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됐을까요? 자, 힌트 임진왜란입니다. 어때요? 전시죠? 이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선생님하고 17사시에 배웠던 중앙정치기구가 6조에서 만들어서 의정부로 올려보내고 의정부에서 협의해가지고 다시 왕에게 올리고 왕이 오케이 하면 내려와서 내려오고 다시 올리고 내리고 이런 형태를 해 나오게 되면은 일이 안 돌아갑니다. 왜? 전시거든 지금.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쫙 모여서 회의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형태가 되면 이 편의성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제 나오게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니까 두 번째 나타낸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 우선 첫 번째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름은 있으나 비변사란 바구니 속에 다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유명. 이름은 있으나 실제는 없다.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의정부는 어떻게 되냐? 의정부는 뭐 하게 되냐면은 비변사에서 협의된 사항, 비변사에서 결정된 사항을 대해서 누구한테? 왕에게 보고하게 되는, 왕에게 보고하는 이런 역할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때요? 문무 최고의 관리가 여기 참여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왕권은 강화된다, 왕권은 약화되게 된다, 약화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온 것이 외란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됐으나 그러지 않는 거죠. 계속 비변사는 유지가 돼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세기 세도 정치 때 들어가게 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나쁜 정치입니다. 왕이 아닌 왕의 외척 세력들이 특정한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나오게 되는 이 세도 정치가 나오게 되죠. 이 세도 정치기에 이 세도가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비변사를 장악해 버리죠. 세도가들이 비변사를 장악해 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와 같은 이 사람들이 비변사를 장악해 버리게 되니까 왕보다 어떻게 됩니까? 왕권이 약화됐다고 그랬죠. 왕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모든 권력을 다 쥐게 되는 거죠. 나라 개판됩니다. 왕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어쨌든 왕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데 일정 가문의 사람들, 왕의 외척 세력입니다. 외척은 누구? 왕의 외가집 식구들, 가문이 해서 비변사를 장악해 버려요. 그러니까 뭐 왕권은 있으나마나 이런 역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도 정치를 끝내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누가 됩니까? 고종이 왕이 오게 되죠. 그래서 19세기 고종 때 오게 되고, 고종 어때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그래서 누가 대신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원군. 자, 고종 때 대원군의 이제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 이 비변사가 이때 와서 이제 폐지가 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우리가 비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18차시까지 정리를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19차시부터는 다시 김한중 선생님께서 붕당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부나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